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국내 재협상 여론과 일본 정부의 반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실세 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속을 피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격리 담당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돼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른바 일몰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내일 열릴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영 KBS 이사 해임을 의결해 이사회가 여권 우세로 역전되면서 곧 사장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5.7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을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행복한 우리 집도 귀뚜라미. 거꾸로 태워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온돌 매트도 귀뚜라미.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어제 위안부 TF 보고 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 합의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과 국내 재협상 여론 사이에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안부 합의 점검 TF는 어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났고 소녀상 문제에 대한 밀실 협의가 있었으며 청와대 주도로 실익은 잃고 오히려 한일 관계만 악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협상, 파기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협상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고 국민의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대협 등 시민단체도 즉각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며 강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고민에 빠진 정부는 일단 최소한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 정부의 입장 발표를 미루며 한일 관계와 과거사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반된 양측의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현실적으로 장기간 그러한 전략을 유지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애틀란타 주재 아카시 일본 총영사의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등 일본 관료들의 왜곡된 인식들을 합의 정신 퇴색으로 보고 우리 역시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맞불 작전을 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됩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박근혜 정권 실세 수석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속을 피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계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윤선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모두 5천만 원의 뇌물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그는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약 6개월간 구속수감을 하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7월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된 반면 책임자이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수감된 우병우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과 4월 특검과 검찰이 각각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등 권력남용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 역시 죄질의 차원이 전보다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비자금 조속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 직원들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의 대표인 이상은 씨와 격리 담당 조모 씨 등 주요 관련자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 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주목되는 120억 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의심돼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오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정책의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민간 교류 중단 등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개헌투기 연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이른바 일몰법 12건이 있습니다. 이 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내일 극적으로 열릴지 주목됩니다. 조태임 기자입니다. 올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오늘과 내일 단 이틀뿐입니다.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수백만의 소상공인, 비정규직 시간 강사 등의 피해를 주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도 모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우 과다한 인증 비용이 예상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소상공인협회입니다. 이 전환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많은 분들이 1월 1일 날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으면 시간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인 민주당은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전환법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기시키지 말고 그냥 합시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법은 여당의 책임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도 일몰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만일 본회의 마지노선인 내일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민의당과 원포인트 국회를 열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내년부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 한국 경제.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아직 선진국 수준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개선된 경제 여건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9조 2천억 원, 올해보다 12.7%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1분기 조기 집행됩니다. 넉넉해진 예산으로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확대하고 민간에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관련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혜택도 신설합니다. 하지만 내년 고용 증가 전망치는 32만 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데다 청년 실업은 악화되고 중장년층 취업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저임금 장시간 일자리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승부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정부는 임금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노동시장 임금 격차도 해소하고 최소한의 가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영세업체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인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3년 내 시급 1만 원 인상의 첫걸음이 될 2018년, 일부 경영계의 반발에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적발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강 이사의 해임 이후 현 여권 추천 보궐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 구성이 여권 우위로 재편돼 고대형 KBS 사장 해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일어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수사당국이 코트라가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수사 결과를 주중 한국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재까지 중국 수사당국의 기류가 집단 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 내리는 분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추이를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유독 더디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보다 올해 이영학 사건으로 모금률이 더 떨어지면서 기부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양수 기자입니다. 딸 치료비 명목의 기부금 12억을 호화생활에 탕진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앞서 새 희망씨앗도 아동후원금 128억을 여행경비 등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신이 커지며 기부 포비아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연말 박근혜 하야를 위한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기부를 멈추지 않았던 직장인 정모 씨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기부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금률을 의미하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52.2도, 모금을 시작한 지 26일 차인 그제까지 목표액 3,994억 가운데 2,085억만 모였습니다. 성탄 전후 모금액이 몰리는데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유탄을 맞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58도보다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기부, 자선단체 불투명성, 선정적 보도 등이 기부 포비아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연세대 강철희 교수입니다. 내가 왜 하려는가, 어디다 하려는가, 얼마를 하려는가, 언제 하려는가,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보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주제별 기부, 제도 강화 등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입니다. 빈곤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내가 이걸 썼으면 좋겠다든지 포괄적으로 그 주제별 기부를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CBS 뉴스 김양수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연말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자선 행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넘쳐나는 김치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풍족의 역설을 황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BS가 올 9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김장 나눔 행사에서 담긴 김치양을 전수조사했더니 공식적인 양만 무려 530만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이는 40만 명의 시민들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김치 같은 특정 품목에만 쏠리다 보니 사회복지 현장에선 김치는 남아돌고 약이나 옷과 같은 다른 필수 품목들은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관장들의 목소리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큰 박스 김치를 받으면 냉장고도 적은 데다가 또 다른 사람이 동해에서 어렵다고 주고 적십자에서 어렵다고 주고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쌓이는 거고. 의복이라든가 양념이라든가 사람이 살다 보면 고르게 필요한데 세밀하게 이렇게 지원이 좀 쉽진 않죠. 심지어 후원금을 빌미로 외부에서 김장 행사를 같이 하자고 나올 때면 기관 사정상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사회복지사입니다. 도네이션 하는 입장에서 김치를 원하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일 써보고 싶다 하고 이제 역제안을 하게 되면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김장 행사가 한국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 소위 그림이 잘 나와 기부자가 선호하는 것이라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신제품 모델에 붙은 숫자만큼 김치를 담가 나눠주는 등 홍보의 혈안이고 정치인들은 김치 나눔 행사에 등장해 얼굴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이제라도 일방적인 나눔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들의 욕구를 고려한 진정한 나눔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정부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은 대부분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 가운데 시도교육감이 선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교장으로 공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내부형 교장 공모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율은 신청학교의 15%로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100%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진보교육계는 환영합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입니다. 학교 민주화나 학교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단위학교의 운영은 교장 한 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해야 제대로 교육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교장 교감이 회원으로 있는 보수적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입니다.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불공정한 그런 제도입니다. 무장교육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교장 공모제가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제도로 비춰지면서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대적으로 투입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관련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2012년 4월 11일 총선 딱 한 달 전인 3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김관진 전 장관의 서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북측이 선거로 정부를 심판하자고 선동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 중요 행사, 즉 총선에 투입할 것이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당시 총선에 군 개입을 진두지휘했고 청와대의 지시와 협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 격퇴를 선언했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점거 지역의 98%를 잃은 상태라고 폭스뉴스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러한 성과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0개월여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직의 우두머리인 칼리프들도 절반가량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어젯밤 사이 두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27분과 42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북쪽으로 7km가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8과 2.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두 지진 모두 지난달 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규모가 약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의심 신고된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사흘째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중부 내륙 곳곳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서울은 영하 5도의 분포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기온이 다소 오른 상태입니다만 그 밖에 홍천 영하 14.1도, 제천 영하 13.2도, 이천 영하 8.9도 등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 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번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더불어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원주가 영상 2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4도, 광주 6도, 부산 8도의 분포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량이 조금 더 많아지겠고요. 또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이후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연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신문을 보면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 내용을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를 숨겼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센데 어떻게들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기 수요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영정 사진과 추모자 300개 또 소녀상이 놓여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이면 합의를 숨겼다면서 관련 단체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감한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소녀상 이전 노력 등 일본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는 것인데요.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위안부 합의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도 협상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일본과의 외교 후폭풍 부담이 정부의 딜레마라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며 수기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해하기 힘든 협상 바로 잡아야겠는데 일본의 강력 반발로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주목을 끕니다. 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인데요. 내년 초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8월쯤에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그동안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고강도 압박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른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보유세 인상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재벌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이 5년째 후퇴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5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사 등재율이 지난 2012년에 27.2%에서 올해 17.3%로 줄었습니다. 특히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의 책임 경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군함만 강화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총수 일가의 경영 독주를 제어할 사회이사들이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중이 50.6%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최근 1년간 사회이사 반대 등으로 이사회 안건이 가결되지 않은 것은 0.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한국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가 17,000여 건에 불과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20.8%나 감소를 했는데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20, 30대 초반에 추세적인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결혼 행정곡이 사라져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진단인데요. 일자리가 없고 집 마련 부담에 결혼을 포기하면서 혼인 기피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씨. 네, 목요일 아침 하늘에 구름은 많지만 시정은 긴 상태입니다. 비행기 뜨고 내리기 수월하고요.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첫 비행기가 오전 6시 19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선 전 노선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 노선은 전편 만석으로 운항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도 예약이 끝났지만 제주 출발 서울행도 빈자리가 없어서 대기하셔야겠는데요. 부산이나 울산, 여수 등 다른 노선들은 좌석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공항에서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국제노선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부정기편이 추가 운항되는데요. 청주에서 태국 방콕을 오가는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고 청주, 다낭 그리고 달랏, 하노이를 오가는 부정기편도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만 가오슝과 타이베이 노선도 1월부터 3월 초까지 운항될 예정이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구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도 일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외교 참사로 기록될 만한 일을 남겼습니다. 이면 합의된 잘못된 협상은 바꿔야 하지만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피해 할머니들의 한 맺힌 외침을 중심에 두고 적정한 대응 방침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이재웅, 조태임, 황영찬 기자, 기술 최동철,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아,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하림.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한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브랜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편견 없는 채용을 말합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온 열정적인 청년들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사인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유족들이 외친 말입니다. 신생아들이 사망한 지 2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말, 마치 절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2주가 아니라 무려 26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죠. 어제 위안부 TF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는 이면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비밀 협상을 주도해온 주체가 바로 청와대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할머님들 올해만 8분이 세상 떠나셨고요. 이제 32분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중 한 분의 목소리 직접 확인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죠. 네, 위기 모면 조윤선입니다. 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어제 영장실질 심사 받았는데 기각됐어요. 네, 석방 5달 만에요. 재구속되는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예. 앞서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작성 혐의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때문이었죠. 그렇죠. 법원은 오늘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 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특수활동비 수수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네요. 지금 부하들은 다 구속이 된 상태인데 또 조윤선 전 장관만 구속 아닌 상태로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 반발이 나올 법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적 부심은 어떻게 됐어요? 네,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우 전 수석의 요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각. 네,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의 기회를 노려봤던 그의 기대는 날아가게 되네요. 희비가 엇갈렸네요. 네, 조윤선, 그렇습니다. 우병우.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치솟는 집값의 보유세 본격 검토입니다. 집값 열풍이 꺼지질 않는데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까? 네, 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내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그 배경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 등에도 주택가격 오름세가 도무지 꺾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또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담보할 수도 있겠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정부는 아마 끝까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확정해서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내년 8월. 예.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보수 정부 대북 정책의 점검 결과입니다. 어제 그 위안부 합의 결과에 대한 어떤 검토 발표는 나왔는데 네. 이제는 대북 정책을 검토해 보는 겁니까? 네, 오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라고 있는데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대북 정책들의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오늘요? 네, 북한의 도발 이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또 남북 민간 교류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결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온 그 결과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한 3개월 활동했죠.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고요. 예. 그 정책혁신위원회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남북관계의 전환 계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도 굵직한 일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본 문제가 최전속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는 100% 말씀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연 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정부가 TF를 꾸려서요 5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죠. 조금 복잡해서요. 제가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측은 일본한테요. 책임, 사죄, 보상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려 7가지를 요구해왔답니다. 그 일본의 요구 7가지 중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 단체를 설득한다든지 소녀상을 이전해달라든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 4개는 국민들한테 비공개로 하기로 합니다. 이면 합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불가역적 사죄라고 표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불가역적 합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용수 할머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일본의 국장이고 여기는 또 비서실장 이 변계가 8분이나 만나가지고 비밀이 협상하고 했는 게 그래놓고는 그걸 무효를 해야죠. 그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는 나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무효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용서 못해요. 지금 병원에 와가 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아이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추운지 모르겠고 화가 나가지고 한켠으로 열이 나가지고 추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용수 할머님 저하고도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목소리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기운 없이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습니다. 병원에 가 계시대요. 이 얘기 듣고 워낙 충격이 커서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무효라는 표현 없이는 난 안 된다. 용서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자, 어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검토를 한 분이죠.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5개월 동안 협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신 입장에서 이 협상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깜짝 이런 놀랐다. 내용이 비공개로 있었구나 이런 걸 보고요. 깜짝 놀랐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문제가 과연 비공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그 4개의 합의 이게 어떻게 비공개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 네. 사실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분명히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면 합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가 정대협을 한국 측에 설득해준다. 요거 하나. 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은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요거 하나. 또 성노예라는 용어 자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네. 이거를 왜 비공개하자고 요구한 건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공개, 비공개는 관계없이 일본 쪽은 이런 내용을 한국 쪽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7개 안에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4가지는 비공개로 했는지 방식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측은 어느 측입니까?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이 되니까 당시 이건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했다고요?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한국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밝혀지면. 그러니까 일본 쪽은 그런 요소들이 다 합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한국 쪽에서는 비공개로 놔두는 것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한 건 일본이고, 네. 그럼 그 방식은 비공개로 하자라고 요구한 건 우리 측이다. 반드시 우리 쪽이 비공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일본 쪽은 비공개든 공개든 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비공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몇 개는 한국 쪽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이제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았단 얘기예요. 우리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됐단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러웠는가? 게다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사실상의 들러리였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랬던 걸까요? 결국은 국장급 협의를 쭉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해보니까 전혀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그 양국 정상과 그 뜻이 직접 통하는 사람들끼리 비공개 협의로 해서 좀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양쪽이 이제 정상과 직접 그 의사가 잘 통하는 두 사람이 그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청와대가 힘을 가지고 가자. 그럼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거를 2015년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서둘렀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 의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한일 어떤 관계도 잘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쭉 강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고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강경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안 좋았죠. 안 좋아지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적 교류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제 환경 볼 때도 좀 미국 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이 두 나라 잘 지내지 않으면 자기네 어떤 동아시아 전략에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팎에서 좀 박근혜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전에 의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왔으니까 빨리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압박들. 그 부분 외교적인 압박이라는 국내적인 압박이 있겠죠. 국내에서도 여러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요.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그 상황이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한들 해줘야 될 합의가 있고 끝까지 안 될 합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다 한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불가역적이란 말까지 붙여가면서 할 합의인가? 이 부분에 지금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수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합의가 된 겁니까? 참 그 부분도 참 저희들이 국민 관심이 워낙 큰 사항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한번 사죄하고 자꾸 번복을 하니까 이거 번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본 그 내각의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사죄를 받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불가역적인 사죄로서의 어떤 내각 결정을 통한 사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죄를 못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불가역적을 우리는 요구했던 건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불가역적 합의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그거를 불가역적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 한국도 일단 합의라면 불가역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사를 하면서 결국은 해결의 불가역적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잠정 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는데 불가역적 해결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좀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린 거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저희들은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건 처음에는 우리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온 거는 해결의 불가역적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본이 이례적으로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외무성 담화문 형식으로. 네. 이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거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합의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앞으로 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겠죠. 어느 정도 그 피해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합의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외교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경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그런 요소들을 좀 잘 포함시켜서 진짜 나라의 어떤 체면과 나라 이익에 맞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아니다. 조약은 아니다.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은 결국 무효화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근데 그거는 뭐 국제법상으로 무효화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은 전부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의 어떤 정도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장관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한 거는 이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그게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다고 보시네요. 그럼 지금 무효화를 우리가 시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를 하든 간에 그 비용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부가 여론과 그런 어떤 대책의 외교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하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지금 무효화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오태규 위원장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외교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다. 저는 이번 일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참 큰 대못을 받고 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변영씨, 박진영님 외 등등등 분들이 기가 막히다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행간 가죠. 네, 오늘은 대학 입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에서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참 별 수법까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장애인으로 위장해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위장해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재학생 4명이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대입시에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대학 측이 지금 학생들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애인 등록증 위조 사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입시의 빈구멍이 지금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이미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 입학자는 총 4명인데요.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서 입학한 것으로 확인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비장애인인데 장애인도 한 명 껴있긴 했다 그래요. 근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해야 행정기관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그게 없었어요. 거기서 발급받은 게 아니라 위조한 등록증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한 이 장애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입니다. 그렇죠. 이 대학이 정원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뽑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위조한 다음에 대학 측에 제출을 했는데 대학 측은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학생을 덜컥 뽑아버린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막힌 뉴스가 많습니까? 이 뉴스의 행간 가보죠. 첫 번째 행간은 한 공시생의 돌출행동으로 꼬리가 밟혔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침입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떠들썩했죠.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잖아요. 기상천외했어요. 정부 청사 2중 3중 보안망을 다 뚫고 들어가서 7급 공무원 시험 성적하고 합격자 명부를 조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작하고 나온 사건. 대단히 떠들썩했죠. 네, 맞아요. 보안망이 다 뚫렸어요. 28살 어떤 청년에 의해서. 전체 정부 부처나 정부 기관에 보안망 다시 만들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당사자가 28살 송모 씨였습니다. 이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011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시험 시간을 연장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장애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이게 속였다 아니다 얘기보다는 일단 약시입니다. 시각이 그러니까 사물 구분이 안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장애 등급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받고 대학을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입시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육부에 통보가 돼서 교육부가 뒤늦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번 일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뿐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일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사례들은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정유라 부정입학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입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 이거는 동네가 이제 다 아는 세상이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거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정유라 입시의 핵심이 뭡니까? 금메달 걸고 면접 봤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정유라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이 피해 본 거죠.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이 정유라 대신에 탈락한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장애인 등록증 위조 사건은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장애인입니다. 정원의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고려대나 시립대 부정입학한 학생들이 입학할 때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됐어요. 2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장애인들 가운데서 또 경쟁이 붙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겠어요?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입시 문을 두드린 그 진짜 장애인의 눈물. 이거 누가 닦아줄 겁니까? 진짜 듣고 보니까 정유라 케이스보다 더 나쁘네요. 네, 맞습니다. 질적으로.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특별전형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요즘 대입시 정말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해요. 별의별 특별전형이 다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영어 특별전형, 별 특별전형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올해 7,500명이에요. 서울시내 14개 대학만 합쳐도. 특별 전형으로만 합격하는 학생이 7,500명이에요? 전체 정원의 14%입니다. 와. 이렇게 구멍이 크니까 여기에 입시 브로커도 개입하고 이번 일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전국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이 한 600에서 800명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입시 부정이 또 없는지 확인 좀 해야 되고요. 이제 특별하지 않은 특별 전형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고요. 단순 공정 이 두 가지 키워드 놓치지 않았으면 문재인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후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의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 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철의 뜨거운 열기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평창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포스코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파트너 포스코. 청취자 한 분이요. 저소득층 특별 전형도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경우만도 2명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제보들 주십시오. 각종 특별 전형이 왜곡되고 있는, 악용되고 있는 사례 아시는 분들 제보 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입으로 가죠. CBS. 반도이브라 맘스 카페에 나와 있는 김윤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 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지 2018년에도 반도이브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3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고국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함께였지.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퍼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 재외 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그 특별 전형이 악용되고 있는 케이스 제보 주십시오 하니까 제보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네요. 한 분은요, 제 주변에는 위장 이혼을 하고 사회 배려자 가정의 혜택을 누려서 입시를 취한 이런 가정도 몇 가정이 있다. 놀랍네요. 예, 제보들 더 받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전환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년부터 생활용품에도 KC 마크를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철저히 단속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세 업체들이 손수건 한 장, 양말 한 켤레 팔 때도 다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영세 업체들 못 살겠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죠. 지난 주말에 대형 방송사고로 화제가 됐던 TVN의 화육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스텝 한 명이 3m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류 드라마의 그늘을 보는 듯합니다. 그 스텝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지금 재조사가 거론되고 있는 장자연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시간 집중 우리 모두 정시 퇴근 똑똑하게 일하고 후딱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로 전환법이라는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전환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서 KC마크라는 걸 붙여라 하는 법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죠. 거의 사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KC마크를 단속하겠다라는 겁니다. KC마크 없이는 손수건 한 장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인들은 줄기차게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는데요. 이대로라면 장사를 할 수 없다. 모두 장사 접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좀 들어보죠.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 박중현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94년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제조 도매업을 했고 지금은 동대문 도매시장에 있는 여성복 전문 도매상가 테크노 상가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여성복 파시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지금 그 전환법에 의하면은 여성복도 전부 다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1,000원짜리 양말에도 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다 받아갖고 안전마크를 붙여라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라 이런 겁니다.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회 통념상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까지 전부 다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에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일반 영세기업들은 그런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안전검사를 받아서 KC 인증 마크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길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제 의류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예.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서 KC 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안전 인증을 해줘요? 그 안전 인증 기관이 뭐 19개가 있다, 혹은 뭐 7개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예. 일단 한 20개 정도의 인증 기관이 전국에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증 기관이 한 20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민간이 만든 기관이군요. 근데 민간이라고 하긴 애매한 것이 예. 산자부 쪽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를 다 맡고 있습니다. 산자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외부 인증기관, 검사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자, 그럼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신청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제품의 자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완제품을 검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시험 기관에서 원하는 크기의 재료를 잘라서 혹은 그 완제품을 그 인증기관에 갖고 가서 예. 검사 신청을 하고 예. 검사가 완료되었다면은 그 검사 성적서를 찾아서 예. 이상이 없을 경우에 KC 마크를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부 인증기관에서 검사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품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아릴라민, pH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검사를 받을 때 인증기관마다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품목별로 다 다른데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근데 그거를 모델별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델별이라는 의미를 지금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델별이라는 건 디자인인데 그러면 색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색상의 염료가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색상별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제품들을 다양하게 생산들 하시잖아요.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손수건이라고 해도 색깔 다르고 뭐 크기 다르고 또 뭐 손수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손수건 만드는 회사에서 스카프도 만들 수 있고 양말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인 건데 예. 그럼 100가지를 만드는 회사면은 인증마크 붙이는 데만 한 100만 원? 1000가지를 만드는 회사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의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면으로 된 여성용 반팔 티셔츠가 그 동대문 시장에서 저가로 되는 것은 도매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예, 한 장에. 한 장에 3,000원인데 과거에는 똑같은 디자인을 뭐 200장, 300장, 심지어 1,000장도 만들었지만. 예. 현재에서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색상별로 50장에서 100장 정도. 그리고 5가지 색상을 만들면은 많이 만들어서 500장입니다. 예. 그러면 5가지 색상별로 인정을 받으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 한 색상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장이면 장당 1,000원 꼴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가 3,000원인데 장당 1,000원이 더해지면은 판매가가 최소한 4,000원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하부 구조로 가면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법은 있었는데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러니까 KC 인증마크 받지 않은 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었어요. 예, 예. 근데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많다 상인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이 유예된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예된 채 이제 1년이 지나온 겁니다. 예. 이대로라면은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단속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이 법이 이대로 새해에 시행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환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최소한 100만 원은 넘죠. 100만이 넘습니까? 예, 전환법 대상 자체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용품, 전기용품 팔고 있는 모든 골목 가게, 지하도 상가, 동대문, 남대문,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작가, 청년 창업자, 구매 대행업자, 병행 수입업자, 온라인 판매자 전부 다 하니까. 병행 수입업자까지 해당된다는 얘기는 그 외국에 있는 물건 갖다가 파는 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가 검사받아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외국 물건은 KC마크라는 게 당연히 안 붙어 있으니까. 외국에서 티셔츠 한 장을 수입해다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면 여기는 판매자가 수입해다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수입해 오는 사람은 한국의 규정에 맞게 게시마크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이것 때문에 뭐 나 장사 못하겠다 이미 장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큰 문제는 예. 새롭게 장사에 진입하려는 그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의류 같은 경우에 원단, 동제, 부자재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만약 시행이 된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 식당에서 반찬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매일 반찬을 검사받고 팔아라고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비자 단체나 규제 학회 같은 경우에도 예. 성인용 의류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안전하다고 사회 통념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는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인증기간 늘리고 뭐 비용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거 다 국민 세금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인증서 기관, 인증 주는 기관 좋은 일만 시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 법이 만약 그대로 단속을 시작하면은 그 기존의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매출의 최소한 배는 늘어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명백한 인증서 장사입니다. 사전에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 유통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유해 물질이 혼입됐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다시 다 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이다. 결국은 이거는 인증서 장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하나 올라가 있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묻혀져 있는 겁니까? 법사위는 통과했는데도? 12월 20일 법사위가 통과됐고 12월 22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예. 900개인가 법안 중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합의된 31개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31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전환법 개정안도. 네,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본회의가 안 열렸어요. 본회의가 안 열려버리고 지금까지 오니까 내일 모레면은 유예기한도 끝이 나는데 그럼 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새해가 되면은 이 법 안 지킨 사람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데 예. 다들 범법자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범법자고 1월 1일부터 완전한 범법자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동대문에 남대문 적용되는 생활용품 그 제조자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그냥 자수를 하자. 자수를 하자. 예, 그 집행기관의 단체로 예. 자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범법자니까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10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민생 현안입니다. 논의 끝에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본회의 파행 때문에 막혀 있다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네요. 회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 박중현 회장 만났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케이블 TVN에서 새로 시작한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화유기라는 드라마인데요. 단 2회 만에 커다란 방송사고가 났죠.
몸에 와이어를 단 스턴트맨 모습이 그대로 나가는가 하면 CG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화면이 막 송출이 되고요. 급기야는 중간에 화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방송사고 때문에 주말부터 내내 화제였는데 그 뒤에는 더 큰 논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화요기 촬영 현장에서 세트 작업을 하던 스태프가 추락을 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쫓기듯 제작되는 우리 드라마 현장의 폐해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추락 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형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23일 날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동생분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하반신 마비로 판정이 났고요. 판정이 결국 났군요. 예, 나고 지금 처음에 진단을 선생님들께서 하시기는 최후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마 4사까지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1차적으로 들었었어요. 최악의 경우는 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못 깨어나면. 예. 그나마 다행히 좀 가서 이름을 부르고 하면은 눈을 뜰 정도로 쳐다보는 정도까지는 참았어요. 아직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눈을 껌뻑이는 정도까지는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쨌든 의식은 돌아왔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 받았다 이 말씀. 예. 보니까 MBC 아트 소속의 소도구 담당자세요. 예. 근데 어떻게 TVN 드라마에 MBC 아트 소속 분이 참여하게 되셨죠? 동생이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외주 방송에 용역회사 계약이 돼가지고 드라마 촬영을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TVN이 한 드라마 외주 제작사에다가 외주를 줬고 드라마 제작을. 그 외주 제작사가 이 미술 소도구 부문을 또 외주를 준 거네요.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의 외주. 예. 그날 23일 새벽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현장 상황. 23일 날 새벽에 그 드라마 세트장에서 천장 위에 있는 상드리제 조명인가? 그거를 달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동생이? 예. 저 천장 3m 위 천장에 샹들리에 조명을 달아라라는 지시를 새벽 1시쯤 받았어요. 예. 그때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 전혀 없이. 3m에서 추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세트장 천장부에 올라가서 아마 달았던 것 같아요. 집의 천장에다가 샹들리에를 다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 나무 위로 올라갔겠군요. 나무 위에 천장 부분 뒤편 쪽에서 아마 올라갔겠죠. 나무를 밟고. 예. 천장이 아마 그 하중을 못 이겼는지 아니면 천장 소재가 너무 저렴한 소재니까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났던 걸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되는 걸 보니까 V자로 떨어져서 등을 한번 쿵 받고 그다음에 머리 쪽을 2차적인 가격이 된 것 같고. 예, 부딪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3m 높이 천장을 올라가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는 없었던 거예요, 몸에. 그렇죠. 안전장비는 아예 없이 올라갔고 그 위에서 내리는 지시사항은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안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생분의 담당은 소도구 담당이에요. 조명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소도구 담당이 조명을 달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제 동생이 소도구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기는 드라마 소품이나 소도구만 한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소도구 하는 담당자가 그걸 왜 올라가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올라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조명 담당도 아니고 저기 안전장치도 없이 올라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여요. 라고 그럼 말하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외주업체, 용역업체 직원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을이 안 올라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안 하면 나도 그렇지만 혹시나 회사에 같이 있는 동료들의 이런 게 잘못될까봐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올라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거는 내 일이 아니요 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얘기로는 그 드라마 외주 제작사의 미술 감독이 올라가라고 시켰다 지금 이런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미술 감독은 난 시킨 적이 없다. 피해자가 소도구 담당자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이 시키는 일을
의리 어떻게 안 할 수 없으며 의리시키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의리 혼자서 마음대로 감행을 하겠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건 양쪽의 진술이 엇갈립니다마는 분명한 건 조명을 달러 3m 높이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올라갔고 그 세트의 재질은 원래 기준보다도 훨씬 약한 재질이었다. 이 모든 게 겹쳐버린 거예요. 예.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결국은 빨리빨리 시간에 쫓기는 제작 방식,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리 드라마 제작 이 현장의 폐해가 저는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보여준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생분이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서 어떠하다라고 좀 그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까? 좀 힘들다고 했어요. 이 드라마 하면서. 이 드라마 시작하면서. 드라마만 지금 찍은 이 경력이 20년이 넘는 친구인데 예. 그 계통에서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소도구 담당자도 아니었군요. 20년 된 그렇죠. 담당자였군요. 그랬던 친구인데 요번 드라마 할 때는 좀 뭐 쫓겨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방송 나갈 시간도 다가오고 뭐 이러는 거니까 또 저희 아버님 기일날도 참석을 못한 정도로 바쁘다고. 기일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이틀 전이 21일이었어요. 21일 날. 그 기일날도 어떻게 해서 동생이 짬을 잠깐 내서 와서 얼굴 도장 찍는다고. 예. 그래도 아버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왔는데 계속 전화 오고 바쁘고 형 나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이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유독 다른 드라마 때보다도 더 바빴던 걸 가족들이 목격하셨군요. 예, 더 심했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희는 솔직히 해서 23일 날 이게 방송인지를 몰랐어요. 가족들은. 23일이 첫 방송이었어요. 예, 그게 저희 동생이 찍던 드라마들은 보통 그렇게 바로바로 해서 방송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쫓기듯이는 없었다. 예, 그것도 왜냐면 동생이 사고 나고도 촬영이 계속됐다고 그 동료들한테 증언을 들었어요, 저희가. 그게 뭐 마음이 편해서 그랬겠습니까? 이게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겠죠? 그랬겠죠. 예. 그랬겠죠. 서로 바빠서 쫓기다시피 뭐 드라마는 나가야 되겠고. 예. 그래요. 이러는 와중에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해당 방송사는 얼마 전에 드라마 조연출이 부당한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는 그 일이 있었던 바로 또 그 방송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드라마 현장의 폐해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가 난 후의 조치, 후속 조치는 적절했습니까? 거기 지면에는 뭐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를 했다 그러는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저도 CJ 측의 입장문을 가지고 있는데 화요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후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이 가족들 보시기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면에는 사과를 하고 사죄문을 발표합니다라고 했지 우리 가족한테 뭐 처음부터 얘기 한마디도 해가지고 그걸 내보낸 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시켰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올라갔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한류 하면서도 이 한류를 이끄는 우리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여전히 왜곡돼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저도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솔직히 그 방송 일이 어떻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됐죠. 뭐 저희도 그냥 배우분들이나 같이 스텝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드라마나 아름다운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시청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동생한테 미안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형 입장에서.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깨어났습니다만 아직도 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거 가족들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시겠어요. 멀쩡하던 동생이. 그러니까요. 지금 수술은 했지만 잘못하면 평생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담당 교수님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일단은 정신이 어느 정도 찾았다는 게 저희의 가족들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아들, 딸, 뭐 자녀도 두셨습니까? 예, 지금 남매 두고 있어요. 큰애가 이제 고3 올라가고요. 작은 애가 이제 중2 올라가요. 아이고, 한참 아이들 공부할 나이인데 사춘기 아이들인데 아이들도 상처가 크겠어요. 조카 딸은 아예 아빠 병원에 오지를 않아요. 지금.
근데 못 들어가겠다고 울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걸 보는 또 큰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 저 온 가족들이 그거 보고 너무 죽겠어요. 솔직히 옆에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아름다운 한류 드라마 뒤에 그늘이네요. 예, 가려져 있던 그늘 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제작 환경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쾌유하시기를 저희도 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드라마 화유기에서 큰 추락사고가 났죠. 지금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도구 스태프의 형입니다.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CBS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손지원님, 민간을 소모품처럼 쓰는 이런 탐욕스러운 기업들 문제다 하셨고, 방송계가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조현님도 문자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KC 인증마크 관련해서는 김정식님, 이 인증마크라는 건요, 돈만 주면 다 됩니다. 돈 먹는 그물입니다. 돈 먹는 하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안전도 보증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되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환법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어요. 4059님은 근데 번거롭더라도요, 필요한 안전진단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물의 내진 설계도요,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 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됩니까?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4788님은 정치인도 안전이 불안하니 KC마크 붙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예, 전환법. 상황을 듣고 보니까 영세업자들한테는 정말 이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드네요. 대학 관련된 제보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농어촌 지역구라서 농어촌 특별전환 혜택 받고 있는 사례들. 이것도 문제 많다. 안민경님 지적하셨고, 9786님은 국가 장학금 제도도 문제입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가도 국내에만 수입원이 없으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 손수호로 넘어가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탐정 코너입니다. 네. 참 올해 돌아보면 사건 사고 많았어요. 손 탐정님. 많았습니다.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제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떠오르는데요. 참 끔찍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맞아요. 더욱 끔찍했죠. 그리고 또 소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쟁점도 드러났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인천 여아 살인 사건. 그럼 올해 마지막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장자연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 이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떠들썩해진 거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아직까지 그런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검 개혁위원회가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군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안하겠다. 그런데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실제로 재조사 검토를 제안하면 과거사위원회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운동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자연 사건 여러분 대충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어떻게 누가 처벌받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네, 2009년이었죠.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죠. 그랬죠. 네, 그런데 사후에 이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장자연 씨의 유서 한 장이.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예.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게 KBS였는데요. 룸살롱에서 접대에 동원됐다. 잠자리 강요, 예.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맞아요.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들, 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등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특히나 더 큰 충격을 줬던 거는요. 이게 어디 뭐 무슨 회사 사장, 뭐 어디 뭐 간부 등등으로 이제 그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밝혔기 때문이었죠. 리스트가 써 있었던 거예요. 네. 마치 성완종 리스트처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결국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폭행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즉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그래요? 즉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또 이 기획사 대표 말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오르내리던 사람 모두 다. 네, 재판도 안 받은 거죠. 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처벌받았죠. 누구요? 그게 바로 장자연 씨의 당시 매니저였던 유모 씨인데 예. 이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자연 씨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유 씨는 장자연 씨 측의 입장에 서서 막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네. 이 사람만 처벌당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력 인사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예. 비난이 컸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졌죠. 그 후에요. 이 유서, 장자연 씨의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반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 부분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네. 왜 지금에 와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그러한 의문점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과연 재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미스테리들, 의문들 좀 들어보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데요?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듯 보이면서요. 예.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다. 바로 2011년 당시인데요. 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보를 공개합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유력 신문사죠. A신문사 사주 일가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본 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파트너로 느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종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 제보를 공개한 거죠. 예. 이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매우 커졌죠. 예. 또 배우 문성근 씨도 해당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러자 그 A신문사와 사장이 이 사건, 장자연 사건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사람들을 연이어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 이 A신문사가 계속해서 패소하는데요.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예. 또 이를 보도했던 MBC 신경민 앵커,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네, 또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A신문사가 패소했어요. 네,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갔죠. 그런데 2심 간 후에 이제 항소를 취하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재판에서 이 해당 신문사의 사와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장자연 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재판 말고 네. 다른 재판이 또 열리고 있었는데 네, 유사한 재판이죠. 그 재판에서 A신문사 사장과 장자연은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진실규명 됐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로 법원은 이 장자연 씨와 그 해당 신문사 사장의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장하고 장자연 씨는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소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소를 취하하겠다.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사소송 진행 절차 상황만 보면은요,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게요? 이제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인이면 고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그럼 고소한 사람, 고소인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입니다. 경찰에 오라고 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고요. 또 형사재판도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를 이제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소송을 걸고 형사 고소도 했지만 이제 오해받는 게 억울했지만 더 있어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참고 넘어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당시에 이 A 신문사와의 진실 공방만 부각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아까 리스트에 이름이 아까 31명 있다고 그러셨나요? 네, 총. 그러고 보면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 됐어요, 수사가. 네,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특히 당시에 사건 초기에요. 이 A 신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떡해요? 장자연 문건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문사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인 스포츠 신문 사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장자연 씨에게 뿐만 아니라 접대 상대방의 지위와 직위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손수호 사원인데 여기저기 손 사장님이야 인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막 김 사장, 이 사장 이러듯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사장은 아닌 그런 간부였고. 그런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다. 기획사 대표가. 또 기획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연예계 관계자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장자연 씨가 속아서 들은 대로 유서에 적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설도 돌아다녀요? 네, 장자연 씨가 2번 속은 게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를 접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A신문 얘기하다가 그것도 뭐 제대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다가 또 다른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31명의 이름은 있는 건, 한 명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건데. 네, 이름까지 아니더라도 직위, 회사와 소속과 직위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해프닝과 선정성의 사건의 본질이 가려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2011년 이제 사건이 흐지부지 되던 중에 SBS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떤 내용을요? 장자연 씨가 생전에 쓴 편지 50통이 발견됐다. 이거 기억나요. 50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해서 떠들썩했죠. 분량도 230쪽이 넘었습니다. 네, 필적 감정도 마쳤고 확인해 보니까 장자연의 편지가 맞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국가수가 조사해 보니까 장자연 씨가 쓴 게 아니라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또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던 전모 씨가 쓴 것이라고 분석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과대망상 환자가 쓴 거다. 네, 뭐 전과 식범이었고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12번 면회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기록 전혀 없었는데요. 진짜 과대망상 환자가 쓴 편지인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 초기에 그 어떤 신문사가 보도했다가 급히 이제 사과 기사까지 냈던 내용이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일이 커진 겁니다. 또 어떤 기자도 팟캐스트에서 내가 직접 전씨 만나봤다. 근데 이게 사실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후속 보도가 없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과대망상 환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인데 이 해프닝이 왜 재조사의 이유가 됩니까? 이 50통의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도 조작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억측이 있었죠. 저 50통이 저 과대망상 환자가 쓴 가짜 편지면 장자연 유서라고 나왔던 그 한 장도 가짜 아니야? 그 리스트 가짜 아니야? 이렇게. 네, 나중에 법원은요. 유서가 조작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더 어지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자 한 명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정권 위기에 처하자 이게 국정원과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해서 사건을 키웠다라고 하는 설도 제기했고요. 또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배우 송선미 씨, 또 배우 김부선 씨 등을 상대로 또 명예훼손, 또 무고 고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좀 여기저기 번져나가면서 또 이제 뒤섞여서 보도됩니다. 맞아요.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묻혀버린 거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매일 뉴스 보는 사람인데도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개가. 뭐 이게 가짜였던가 진짜였던가 과대망상 환자에다가 뭐 송선미, 김부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그 리스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잡음이 참 많았네요. 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뿐이 아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에 미얀마에서
건너온 청소년이 이제 서울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합니다. 예. 그런데 며칠 후에 주최 측이요 갑자기 그 우승을 취소합니다. 그 이유가 그 출전자가 나이를 속였다라는 건데요. 가슴 성형 수술 받은 후에 그 수상자에게 준 그런 그 왕관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었죠. 기억나요, 이거. 예. 네. 하지만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이 미얀마 청소년이 합니다. 원래 16살인데 주최 측이 18살로 올리라고 시킨 거다. 나이 속이라고 시켰다. 네. 그리고 우승 후에 이거 K-팝 가수 되려고 연습받고 있었는데 음반 제작비를 대려면 재계의 거물들을 모셔야 된다면서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성접대를 나한테 강요했다라는 폭로가 외국인한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작년이었는데요. 이제 걸그룹 타이트의 한 멤버가요. 브로커로부터 스폰서 제안 받았다고 폭로를 합니다. 수사 요청도 했죠. 맞아요. 하지만 해외 SNS 계정으로 메시지 보낸 거기 때문에 수사 진전이 없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시 작년인데요. 한 신인 걸그룹의 멤버가요. 자신의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걸그룹 멤버에게는요.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성이죠. 네. 그 스폰서가 애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걸그룹 멤버가 엉뚱하게도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의 존재가 또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걸그룹 멤버는 무고죄로 또 스폰서는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가 됐죠. 이처럼 성상납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또 접대를 받았다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보도는 더 찾기롭죠. 맞아요. 제조사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데 재조사 해야 된다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손탐정님. 네. 마지막 한마디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네. 장자연 씨 유서의 한 부분을 직접 읽겠습니다. 예.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들이 날 노리게 취급하고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다. 사건 정황과 또 이게 문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 단서가 있는데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건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뭐 A 신문사냐 B 신문사냐 A 사장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분명히. 8년 동안 묻혀 있었죠.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에 대한 조사는 왜 되지 않는가.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물음을 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완종 리스트 떠오르네요. 네. 그것도 결국은 누구 하나 처벌 안 받고 그렇게 끝난 거. 손수호 탐정이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참 씁쓸한 사건이죠. 지금 제가 쭉 보니까요. 뭐 하나같이 다 수사해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폐해를 끊으려면 이런 문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 권영철 선임 기자가 가지고 온 사건도 참 굵직해서요. 뭐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바로 좀 들어가 보죠. 네, 그러시죠. 이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예. 청와대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뿐 왜 특사로 방문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UAE 특사 파견 왜 논란이 가라앉지 않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특사로 다녀온 지 보름 지났어요. 벌써. 10일 날 가서 그러네요. 12일 들어왔으니까 보름도 더 지났죠. 정말 도대체 의혹이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청와대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 실장의 특사 방문 사실을 공개했을 때나 아니면 귀국했을 때 왜 그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는지를 시원하게 밝혔더라면은 이런 억측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나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합리적인 궁금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정 국가인 UAE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초한 측면이요?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처음에는 10일 날 공개할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에서 평화 유지 활동과 재외국민 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죠. 설명했어요. 19일에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가 20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양국 관계가 소원해져서 관계 복원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고요.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해명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면서 의혹을 부풀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의혹이 커진 이유는 뭡니까? 안 그래도 미운 임종석 비서실장이 타깃이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미운 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비서실장 임명할 당시부터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죠. 있었죠. 또 임 실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또는 전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종석 띄우기설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고요. 임종석 실장이 선거 나가기 전에 일부러 띄워주려고 보낸 거 아니야? 막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특사 방문 이후에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됐고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인지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 임 실장이 아닌 다른 청와대 수석이나 다른 정치인이 갔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을까요? 아니었을 거다. 임종석이란 인물이 더 타겟이 됐다. 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야당과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이른바 건수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겠냐. 건수를 잡았다니요? 이게 뭔가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파견 자체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합리적인 궁금증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보니까 야권으로서는 호기를 만난 셈이죠. 뭔가 비밀스럽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저거 공격 포인트네라고 했을 수 있다. 처음에는 북한 접촉설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파헤치기설로 갔다가 원전 계약 파기설 또는 UAE 원전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계속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청와대가 시원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혹이 잦아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직전에 특사로 가야 했는지 UAE 가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명쾌히 밝히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한테 좀 물어보시죠. 명쾌하게 밝히지 그러십니까라고 안 물어보셨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UAE 최고 지도자인 왕 치재에게 전달하고 특사로서 논의한 과정을 공개하는 건 신뢰의 문제가 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그런 과정 공개가 친구 간에 한 얘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강하다. 외교상의 장애가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가 저랑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바깥에서 떠들면은 이제 관계가 틀어진다. 김현정하고 권영철이 무슨 얘기한 거야? 막 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밝힐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MB 정부 때도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켰고 청와대가 지금 UAE와의 한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지난 정부 또 지난 정부 때의 UAE와의 얘기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 자체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고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걸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전 정권의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건데 그럼 청와대 입장은 감추는 건 없다는 겁니까? 감출 만큼 큰 건? 감추는 것은 없지만은 세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일부 설명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건 상대가 있어서 그걸 공개하면은 실제로 신뢰에 금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는 양국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는 게 다 밝혀지면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 허탈해 할 것이다. 지금은 말 못하지만 이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그때 알고 나면 허탈하실 정도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뭔가 꿀리는 게 없다. 특별히 감추고 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밝혀질 거다. 그게 상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임 실장이 왜 특사로 갔고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게 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은 의혹, 궁금증은 해소될 걸로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원전과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요? 네, 청와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UAE 쪽에서는 아주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과 계약하기를 잘했다고 먼저 얘기할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그 전체 기준으로 공정이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뭐 공사비 대부분 이미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국익 차원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행간이 됩니까? 오늘의 와이뉴스 제가 정신이 없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